부동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작년 2011년도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이 난 것 같다. 그리고 그랬어요? 예, 그 지금은 이제 뭐 떨어지면 30%에서 40% 고점에서 네, 이 얘기 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숫자를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저. 그래요? 21년 9월에요? 예, 예. 저희가 그때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이게 보면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네. 무슨 뭐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면 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높은 가격이. 이게 높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격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은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도 막 부동산이 막 올라가다가 야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 야 홍콩의 집값을 생각해봐. 뭐 런던은 뭐 맨하탄은 이러면서 야, 한국도 그 정도 사이즈의 도시야. 예. 이제 서울도 그런 논리로 이걸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얼마면 높고 얼마면 낮은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유리할 때마다 네. 각기에 다 대상을 바꾸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이나 런던, 뉴욕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이렇게 가고 네네.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해서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네네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을 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네. 지난 2021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지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20개월 사이에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배가 돼 버렸어요. 네. 그거는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가격이 높아진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격이 높아진 것이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아무튼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야만 끝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그 과정을 보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또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우리나 남이나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분석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분석하는 사람이나 진짜 엉터리는 다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주식시장 갈 때도 보면 떨어질 때는 전부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해요. 올라갈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그쵸. 올라갈 거라고 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전망하는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 남이나 정말 엉터리는 다 마찬가지구나. 그만큼 시장을 앞에를 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6개월 앞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을 앞을 보기가 어려운 것보다도요. 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한보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네.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99%의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 혼자 그게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작년 2022년도 하반기 늦게는 한 9월 이 정도부터 이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도 좀 더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속도가 조금씩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하락은 계속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제가 따져보니까 정부 들어서고 6번째 경기 부동산 경기 규제를 해제했죠. 규제하는 네.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네. 1월 3일 날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한강에다 돌을 던지고 있구나. 한강이 돌로 메꿔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 네.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 효과는 가격에 거의 예, 없다.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에서부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지금 당장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하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그 집을 사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했던 사람들이 네. 속마음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그래 지금은 금리가 인상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네.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은 끝나. 네. 그러면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거고 네. 그러면 또다시 2021년 2020년과 같은 세상이 올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지고 있어야 되는 이자 부담을 앞으로도 계속 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채 구조 조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팔아야죠. 예,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럼 내가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집을 사고 했던 것들을 이제 팔아서 네. 부채를 일단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겹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2023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러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상반기뿐만 아니라 예, 그렇죠. 계속 내리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요. 한번 이렇게 대세 하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바닥을 찍고 대략 5년 내지 6년 동안에 걸쳐서 그 계속해서 바닥 부근에서 헤매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에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서부터 5년 정도를 더 보세요. 28 년이죠. 2028년입니다. 네. 그때까지 그 바닥을 계속해서 헤매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격과 관련해서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은 네. 떨어져서 바닥을 딱 찍으면 V자 형태로 해서 쭉 올라온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주식 봐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3,300포인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2,15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2,000포인트 부근, 2,20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부동산도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그런 주식의 움직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떨어져서 바닥만 만들면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V자 형태에서 쭉 올라온다. 이거 절대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2028년이요? 너무 먼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그런 형태로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990년도에 그 5대 신도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부동산 가격이 1991년도 하반기 정도 네. 연말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거기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옆으로 쭉 갔었는데 네. 그게 그 외환위기가 나는 1997년도 상반기까지 네. 그게 계속 유지됐고 아, 상반기에 그래요? 잠깐 좀 올라갔다가 외환위기를 맞고 다시 내려가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5년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요? 근데 2028년이 되면 지금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게 이게 네. 인구도 줄고 뭐 고령화도 더 많이 되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좀 그때 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인구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던 얘기야. 물론 그러긴 예, 하지만 그리고 예. 인구 그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 1가구 많이 늘어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될 거다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 일본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야 일본 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부동산이 엉망이 되잖아. 뭐 빈집도 있다 그러고. 예. 근데 꼭 그게 적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지난 2020년서부터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요? 예, 뉴질랜드가. 거기 근데 뭐가 있었죠? 뉴질랜드가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그죠. 예.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변 지역 다시 개발하면 되지 그 넓은 땅에. 그렇죠.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거하고 네. 그거하고 등치시켜 보면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영향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일본에 대비해서 생각할 건 아니고 그때 가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때 판단해야 될. 예, 지금 그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특히나 영끌에서 사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처리를 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는 거고 예. 이제 뭐 못 샀든 안 샀든 작년을 버티신 분들은 야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어 언제 들어가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안 갖고 계시는 상태로서 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네. 돈 빌렸는데 은행에서 그럼 이자 안 받냐? 이자 똑같이 되죠. 받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1가구 1주택도 내가 그 집을 사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네. 그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자를 계속해서 물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서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만약에 지금 집을 1가구 1주택인데 산다. 앞으로 떨어지는 건 그대로 그 사람도 다 맞아야 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했던 분은 자기가 지금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으면 네. 그건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얼마를 손해를 받건 지금 견딜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네. 나중에 되면 은행 경매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손실은 그거는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 약간 손절하는 느낌으로 예. 부동산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1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는데 이자를 한 150만 원씩 낸다. 네. 그러면 나 그거 견딜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가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한 200만 원 받는데 15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형태지만 네.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에 처분을 해가지고 빨리 다시 리셋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예. 예.